자, 오늘 수업은 186페이지. 제 4절에 정책결정 이론 모형 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출제 빈출은 이쪽은 A급이야. 특 A급 해도 상관이 없어요. 출제 우선순위를 100개를 뽑아서 순위를 매기면은 정책결정 1호 모형은 2020년도까지 5개년 기출 문제에서 순위가 1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문항의 형태가 한 문항씩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은 그 합리 모형, 점증 모형의 특징을 묻는 것들 각각 B급, A급이죠. 그리고 요 공공선택 이론 모형이 나오고 있는데 요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하여간에 B급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결정 이론 모형 가운데 가장 출제 빈출이 높은 것은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이거 매년 문항의 형태가 한 문항씩 등장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정책결정 이론 모형이 무엇인가? 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정책결정은 뭐냐면은 자, 위정자가 뭐 저렇게 국정을 장악했다. 뭐 예를 들어 차기 선거 때 이재명 씨가 국정을 장악했다. 대통령 당선됐다. 그럼 국정 지표를 설정합니다. 뭐 정의 사회를 구현한다.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 만든다. 이걸 보통 국정 지표를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이러한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각종 여러분들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대안을 보통 사업이라고도 얘기하고 정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대안을 만드는 것, 그걸 보통 우리는 정책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 결정은 뭐 다양한 형태, 지금 얘기한 대통령이나 위정자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걸 여러분들 분석해서 몇 가지 형태로 이렇게 모형화시킨 거예요. A 형태, B 형태, C 형태, D 형태 이렇게 형태를 여러분들 모형화시킨 것들, 이걸 정책결정 이론 모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쌍가르 일본의 정책결정 이론 모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먼저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산출지향이 나왔고 또 하나 뭐가 나왔다? 이 과정지향, 두 가지 유형으로 먼저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이 산출지향은 행정학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결정 이론 모형이에요. 박스 보시면 행정학이란 말 나와 안 나와?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산출지향 자체를 얘기할 때는 사회의 문제 해결, 이 문제 해결 처방성 그러는데 여러분들,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처방적 성격 강화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바로 산출지향을 대표하는 거고, 그 밑에 과정지향을 얘기할 때는 정치학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결정 이론 모형이에요. 정치학. 그러니까 정책결정 과정 중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 참여자 중심의 정책결정 이론 모형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 참여하면서 누가 권력을 갖고 주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 주도자 중심, 권력 중심이란 말이 나오죠. 이걸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과정지향을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는 것은 행정학을 배워요, 정치학을 배워요? 행정학을 배우고 있지. 정책은 출제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출지향과 과정지향의 형태로 나눠진다. 산출지향은 처방적 성격 강하구나. 행정학이다. 그리고 과정지향은 정치학에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건 참여자 중심, 주도자 중심의 결정 이론명이다. 이렇게 군반해 두시고, 산출지향을 대표하는 것들 다시 박스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조사, 최종 모형 등이 산출지향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하나하나 학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바로 이제 옆 페이지 보세요. 옆 페이지에 합리 모형부터 내용의 형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합리 모형은 이제 맨 앞에 의의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와봐. 고전파 경제학자, 수학자. 그러니까 수학자라든가 고전파 경제학자가 제시한 어떤 형태에 따라서 행정학자들이 고안한 모형입니다. 지금 수학자라든가 고전파 경제학자의 제시에 대결하는데 그건 좀 이따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또 쉽게 얘기하면은 경제수학적 공식을 활용해서 대안 선택하는 걸 얘기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학의 공식에다가 답을 대입을 시키면은 답이 정확히 나오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책 결정하는 사람도 어떤 미리 만들어 온 어떤 틀이 있고 그 틀에 따라 그대로 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해 자체를 얘기할 때는 최적적인 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합리 모형도 인간 자체가 수학적 공식을 이용하여 대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완벽한 최적적인 대안, 사업을 선택한다고 보는 게 합리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합리 모형은 완벽한 이성의 일치가 된 대안 선택이에요. 완벽한 이성의 일치가 된 대안 선택. 그러면 완벽한 이성의 일치가 된 대안 선택이란 말은 인간을 완전자로 파악한 게야, 불완전 존재로 파악한 게야. 그저 인간을 완전자로 파악한 거예요. 인간을 전지전능한 존재, 완전자에 근거하여 완벽한 대안 선택한다고 보는 것들, 지금 얘기한 합리 모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특징을 바라보겠는데, 자, 합리 모형 1번 나온 거 보자. 정책 결정권자를 완전자,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해석을 해서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에 전지전능한 존재로 해석하고 있다. 첫 번째 나오고 있죠. 그럼 인간이 완전자이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총체적으로 다 인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목표도 아주 완벽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인간은 완전자이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다 빠짐없이 다 인지한다. 또 인간은 완전자이다 보니까 여기에 근거하여 완벽한 목표를 설정한다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자.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완벽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거기 뭐로 나왔어요? 목표에 최적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나오죠? 완벽한 목표를 설정한다. 그걸 목표에 최적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자, 완벽한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에 최적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있는데 완벽한 목표를 목표에 최적화라고 얘기했고, 최적화. 그럼 이러한 목표는 흠집이나 결함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예, 완전자가 설정한 목표니까 흠집이나 결함이 없겠지. 이러한 목표는 변동이 될까 안 될까? 변동되지 않겠죠. 왜?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목표이다 보니까 변동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통 뭐라 한다? 고정된 목표라고도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고정된 목표, 몽땅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완벽한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면 이게 보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고, 그 다음 목표는 뭐고, 그 다음 목표도 정확하게 서열을 정해라, 안 정해라. 정해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자, 행정학 공부에선 좀 어려운 게 어떤 의미 자체를 포함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돼. 그리고 그 형태들이 학자에 따라서 문제를, 여러분들 좋아하는, 선호하는 문제 형태를 지문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나올지 이렇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같은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달리 얘기할 때는 사회적 가중치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다 사회적 가중치가 정해져 있다. 다 같은 말들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인간은 완전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완전자이다 보니까 모든 정보나 자료 빠짐없이 총체적으로 수집을 합니다. 자, 여기에 근거 인간은 또 완전자라고 그랬어요. 모든 대안을 총체적으로 빠짐없이 탐색하고 작성하고 대안의 결과를 비교 분석 검토하는데, 이 비교 분석 검토할 때 쓰는 기법 해석이 미줄잖아.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그다음 미줄잖아. 우리 지난번에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여러분들? 베니피트 코스트, 이펙티비티 코스트 해가지고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그런데 더 쉽게 얘기하면은 기업에서 얘기하는 게 매출액이야. 이 C는 여러분들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피자집을 여러분들 열어서 1년 동안의 총 예상되는 매출액이 1억 2천이야. 그럼 비용 1억 들어갔어. 그러면 순이익을 봐요. 1억 2천에서 1억 빼니까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걸 계산할 때 쓰는 기법이야. 그러면 여러분 대안 N1
N2, N3 작성했어. 이걸 다 이렇게 분석해서 여기는 2천만 원 발생하고 3천만 원 발생하고 4천만 원 이익이 발생해. 어느 게 좋아? 이게 주겠지? 이걸 대안으로 선택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온 게 자, 5번에 보자, 여러분들. 이를 통하여 여러분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이나 매출을 가져오는 대안을 선택하겠죠. 이렇게 완벽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수단의 최적화를 추구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다시 한번 완벽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수단의 최적화를 추구한다라고 언급을 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자. 자, 여기 보자. 이걸 제가 비시 분석, 이시 분석 한다 그랬지. 이 하는 이유는 뭐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매출을 내는 대안 선택을 위해서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하는 게야. 그럼 여러분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매출을 보장할 때 우리는 경제적이다라고 얘기하네. 많은 비용 들어가는 것이 경제적이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경제적이야? 적게 들어가는 거. 그럼 왜 이 분석을 할까? 여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매출을 가져오는 대안 선택하기 위한 거 아니야.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뭘 추구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자, 교재 184페이지 앞쪽을 잠깐 넘겨봐. 자, 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시마노트의 합리성이라는 게 나올게요. 그리고 4번에 폴 다이어칭의 분류라는 게 나왔고 이번에 경제적 합리성 나온 거 봐. 이는 비용에 비하여 효과는 이제 매출액을 얘기하는 게 큰 대안 선택이란 말이 나왔고 뭐랑 관련된다? 합리 모형과 관련된다 그런 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걸 얘기하는 게야. 다시 원위치. 자, 그래서 합리 모형 자체를 얘기했다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지금 얘기는 합리 모형은 완벽한 목표의 설정을 중시하네. 중시하죠? 그리고 완벽한 수단 선택을 중시하네. 하죠? 그럼 여기 보세요. 합리 모형에서는 그래서 완벽한 목표, 완벽한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분석을 해. 이걸 뭐라냐? 목표 수단 분석을 중시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 여러분들 교재를 어디 잠깐 보시면은 합리 모형 쌍가루 2번에 전제 조건 나온 거 잠깐 보자. 전체 사회적 가중치가 정해져 있다. 제가 전체 사회적 가중치를 얘기할 때는 목표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아까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옆에 목표가 명확히 제시, 그다음 목표 수단 분석이란 말이 나오죠? 목표 수단 분석이란 말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완벽한 목표, 완벽한 수단을 선택하기 위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자, 거기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자. 완벽한 목표, 수단 선택했어. 그럼 여기 보자. 수단이 목표가 좀 안 좋으면 수단이 목표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근데 그것은 완벽한 목표, 완벽한 수단이야. 그럼 이 말은 목표와 수단을 명확히 구분한다, 안 한다? 구분한다. 적어놓으세요. 그 옆에 날개에다가 합리 모형 목표와 수단을 명백히 구분이라고 적어놔. 목표 수단을 명백히 구분한다. 목표와 수단을 명백히 구분한다. 몽땅 다 같은 말들이야. 자, 그럼 봐서 맨 위에 합리 모형 제목 옆에 보자. 모든 걸 빠짐없이 총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총체주의 모형이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규범 모형이란 말로 왔는데, 자, 교재 옆 페이지 봐봐. 186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기술적, 실증적 모형과 처방적, 규범적 모형이란 말이 나오죠. 자, 처방, 규범 같은 말인데, 옆에 나온 거 봐. 무엇이 바람직한 목표이며, 합리 모형에서는 무엇이 바람직한 목표이며 이걸 목표를 명확히 설정을 해서 했어요. 했죠?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론해보자. 끝에 수단의 최적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합리 모형은 완벽한 수단을 더 제시해서 했어요. 했죠? 그래서 이 규범 모형이란 건 뭐냐? 무엇이 바람직한 목표이며 그걸 명확히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제시하는 모형을 보통 규범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합리 모형을 우리가 규범 모형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규범 모형을 처방 모형, 실천 모형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187페이지에다가 맨 위에 합리 모형 화살표 놓고 처방 모형, 실천 모형도 적어놔요, 여러분들.
이런 식의 시험지에 나오잖아. 10명 가운데 9명이 틀려. 알았습니까? 우리가 그 공무원 시험 자체를 얘기할 때는 남들보다 하나 더 맞아야 되겠지. 그치? 절대평가가 아니라 여러분 상대평가예요, 여러분들. 90점보다는 91점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보다 많은 점수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실천 모형, 처방 모형, 규범 모형은 몽땅 다 같은 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계속 보자. 합리 모형. 여기 보세요. 합리 모형. 아까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 계산했어요. 했죠. 이런 걸 계량적 분석 기법이라 그래. 수치로 환산해서 분석한다. 그래서 계량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합리 모형에서 인간을 완전자로 가정을 했어야 했어요. 했죠. 그리고 완벽한 대안 선택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현실성이 없는 이상 모형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을 완전자로 가정하고 완벽한 대안 선택, 그래서 낙관 모형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명확히 주어진 상태에서 개체의 대안을 탐색하는 것을 연역법이라 그래, 귀납법이라 그래. 자,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연역적 3단 논법이란 말 들어봐서 안 들어봤어? 자, 그럼 여러분들 그냥 연역법을 얘기하더라. 인간은 죽는다. 고로 숙자, 발자, 영자 죽는다. 이것은 연역법이라 그래. 이제 보편적 진리에서부터 개체 사실을 끄집어 나가는 거야. 거꾸로 얘기할 때 숙자 죽는다, 말자 죽는다, 영자 죽는다. 따라서 인간은 죽는다. 이건 뭐야? 이걸 귀납법이라 그래. 그럼 여기 보자. 내가 방금 전에 보편적 진리에서부터 구체적, 개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야. 이걸 연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 물어보자. 인간을 완전자로 가정한 상태에서 완벽한 대안 선택 계산했어요. 했죠. 그 보편적이고 불변의 진리에서부터 대안 선택을 얘기하기 때문에 연역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은 수학의 공식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자 물어보자. 공식을 보통 공리라 그래. 공리. 공리란 말 들어봤어요? 액시엄? 자명한 진리야. 자명한 진리. 그러면 수학적 공식은 보편적 진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그래서 수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선택했다 그러면 무조건 연역법이야. 왜냐하면 수학에 쓰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연역이에요, 여러분들. 거의 다. 수학에서 얘가 규립법이라는 규류적 증명이라는 게 있어. 그건 이제 귀납인데 그걸 제해놓고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은 90%가 다 연역이에요, 여러분들. 왜? 공식을 활용해 대한 선택.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수학적, 경제수학적 공식을 활용해서 대안을 선택했다. 그럼 무조건 연역법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지금 얘기한 합리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아까 여러분들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 그것도 수학적, 경제학적 공식이야. 거기에 근거해 대안 선택 계산했어요. 했죠. 그래서 이것을 연역적 접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어깨 들어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공선택 이론 무형도 수학적 경제학적 공식을 활용해. 그럼 공공선택 이론 무형도 연역적 접근이다. OX. 배운 대로 5가 돼야지. 우리가 안 배워도 5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렇게 숙제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뭐 근방법이란 말은 나중에 좀 얘기할 테고, 자, 일단은 특징 봤으니까 그 밑에 비판이 있겠죠. 어떤 비판이 있는지 비판을 좀 보자. 자, 인간은 현실적으로 완전자야, 불완전한 존재야. 불완전한 존재죠. 그 적당한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해 보통 대안을 선택을 해야 하네. 하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보통 적당한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해 대안 선택하는데 이러한 인간적인 면 자체를 여기 보자. 전혀 고려가 된 게 안 된 게야. 고려가 안 된 거지. 그래서 1번에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한 판단을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4번을 보자. 인간은 현실적으로 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5번 봐봐. 인간은 실질적으로 미래 예측이 완벽해지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비판을 받는 인간은 니들 얘기지 완전자가 아니라고 봐. 그런 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지적 능력 한계가 있고 적당한 만족감과 대안 선택한다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판을 위협하는 게 아니야. 행성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읽고 내용을 흐름을 잠깐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적으로 잠깐만 접근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들, 자, 2번 나온 거 보자. 여기 보세요. 아까 합리 모형에서는 목표가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해서 있어요. 그렇죠? 픽스드 골, 고정된 목표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현실적으로 목표는 환경에 의하여 변동될 수가 있어 없어? 환경에 의하여 목표가 변동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이 합리무형은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게 아닌 게야. 현실은 환경에 의해서 목표가 변동되는 건데 이건 환경을 전혀 고려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이번에 정책 목표는 환경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고 3번에 환경의 요소를 경시한 것을 폐쇄라고 그래. 폐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뭐라 한다? 폐쇄. 그래서 폐쇄 이론이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자, 6번에 모든 대안을 총체적으로 비교 분석 검토할 때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자원이 투입이 돼야 한다.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자원이 투입되는데 현실적으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자원, 비용은 한계가 있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비판을 받겠죠. 또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정보나 자료는 제약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완벽한 정보나 자료 탐색한다.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인간은 또 현실적으로 매몰병에 집착을 하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 안 그래? 매몰비용은 이미 투입된 노력이라 경비야.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내가 투입한 게 얼마인데 끌고 가다 보니까 계속 인간 자체를 얘기해서 실패를 많이 해야 안 해? 많이 하잖아. 현재 인간은 완전자가 아니라 완벽하게 냉정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매몰비용에 집착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다고 비판을 받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그 우리가 배운 합리무형은 모든 걸 빠짐없이 비교 분석 검토해서 완벽한 대안 선택한다란다?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비교 분석 검토해서 하나의 대안 선택하는 것을 전체의 최적화를 추구한다 그래요. 뭘 추구한다? 전체의 최적화. 그래서 날개에 보시면은 맨 밑에 합리무형은 부분의 최적화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 전체의 최적화로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묻는 것도 한 문제입니다.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거야. 됐습니까? 자, 된 거로 간주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 이제 만종 모의에 관한 형태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종 모의는 앞에서 얘기한 합리명을 비판하고 만들어진 거죠. 현실 인간은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 선택한다고 보는 것들 만종 모의예요. 그래서 맨 앞에 의사결정은 현실적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정도에서 대안 선택한다. 즉 최적화의 기준이 아닌 만족화의 기준에 근거한 대안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 만족모의이죠, 여러분들. 적당한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하여 대안 선택한다. 최적화의 기준이 아닌 만족화의 기준에 따라서 대안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 바로 만족모의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특징 나온 거 보자, 여러분들. 인간은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하여 미칠 제한된 합리성. 이 제한된 합리성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 자, 또 2번에 인간은 완전자야, 불완전한 존재야? 불완전한 존재죠. 그래서 총체적 대안의 탐색이라 분석은 불가능하며, 자, 그 다음 표현 보자. 순차적 순서에 근거하여 만족에 이르는 대안 선택한다. 이 바로 만족 모의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보자. 자, 여기 2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삼순이가 있고 이쪽에 영희가 있다. 삼순의 영희는 어머님 심부름으로 시장 가서 참외를 하나 사올라 그래. 가정에 부른 게야. 그래서 삼순이는 어떡하냐? 자, 동네에 있는 과일 가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일 가게 사장님한테 얘기하죠. 물어보죠. 사장님, 여기에는 참외가 몇 개가 있어요? 하고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사장이 장부를 보면서 289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삼순이는 어떡하냐? 알았습니다 하고 과일 상회를 나옵니다. 집에 가서 뭘 가져오냐? 반짝이 돗자리를 다시 갖고 와. 그리고 참외 광주리 옆에다가 돗자리를 깔아. 그리고 289개의 참외를 2박 3일 동안 낱낱이 빠짐없이 비교 분석 검토해서 완벽한 참외를 선택한 게 삼순이야. 그럼 삼순이의 결정 양식은 좀 전에 학습한 뭐랑 같아? 합리무역이지 뭐야. 이게 합리무역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합리무역 이렇게 삼순이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만약 30초로 한다고 우리 뭐라 그래? 미친 뭐라 그러지? 아, 그래, 그래, 그렇지. 자, 근데 이 미친 뭐라고 하는 삼순이의 어떤 결정 양식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흉내를 내 못 내. 도저히 못 내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친년의 사고방식은 세신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하잖아. 그럼 합리모형의 결정 양식은 세신적이다. OX. 오죠. 합리모형이 삼순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약간 좀 또라이 기질이 그 또라이 짓을 해. 그러고 야 너는 세신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봐. 그 말은 뭐야? 너는 미친놈 미친년이야 하고 같은 거다. 묻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세신적 결정 양식이라 했어요. 이거를 혁신적 결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이쪽에 영희의 결정은 어떻게 하나 보냐? 자, 영희는 평상시에 어머님하고 시장 가서 참외를 고르는 방법을 경험을 토대로 터득을 했어. 그래서 자, 과일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289개 참외 가운데 눈에 띄는 거 10개만을 골라. 이제 10개를 주관적인 만족감에 근거하여 하나를 선택하겠죠. 자, 제일 먼저 참외는 과일이다 보니까 신선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신선도는 뭐 보낼 수 있어? 참외의 꼭지. 꼭지가 좀 퍼렇고 좀 물기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신선한 거지. 꼭지가 말라비틀어졌다가 참외는 고른 참외가 돼. 그래서 신선도가 있는 거 한 6개로. 자, 참외는 여러분들 물어보자. 맨질맨질하고 껍질이 얇은 게 좋은 게야? 좀 터프한 게 좋은 게야? 얇은 거? 얇은 거는 농약을 많이 써서 그래. 그 다음에 농약이 필요하잖아. 그 껍질만 쳐먹어. 그럼 농약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 그래서 어떡하냐? 자, 터프한 거 한 3개로. 자, 참외는 과일이죠. 달아야 되겠죠. 그 참외의 단맛을 결정하는 방법 뭐? 참외의 향. 향이 얼마나 나냐? 향이 안 나면은 그건 참외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 2글자로 오이라 그러죠. 오이. 그래서 향내가 나는 게 하나. 이렇게 대안 선택하는 게 이게 바로 만족무형이에요. 저 만족무형 다시 봐봐. 지금 읽어본 것. 또 그러면 2번.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총체적 탐색이나 분석은 불가능하며 순차적 순서에 근거하여 만족이 이르는 대안 선택. 이해했습니까? 자, 그다음에 3번째. 따라서 최적의 대안 선택은 불가능하다. 결정자를 충족시켜주는 만족이 이르는 대안 선택한다. 만족무형이에요. 자, 사이먼은 합리무형이 가정하고 있는 인간을 경제인으로 파악하고 있고, 반면에 만족무형에서 인간의 능력이나 이성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합리성에 제약받고 있는 자를 행정인이라고 파악했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합리무형의 인간을 뭐로 칭했다? 경제인. 만족무형의 인간을 뭐로 파악했다? 행정인으로 파악했다. 자, 경제인 나온 거 봐.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하며 복잡한 상황을 다 모두 고려해 결과를 예측하고 모든 가능한 대응 가운데 최선의 대안 선택. 경제인. 이 바로 뭐야? 합리무형이지. 근데 행정인을 얘기할 때는 몇 개의 대안만을 무작위적으로 순차적으로 탐색하고, 아까 여러분들 280개 가운데 10개만의 차이만을 끄집어내가지고 순차적으로, 아까 참외의 꼭지, 기억나요 여러분들? 껍질, 향 이런 식으로 복잡한 상황 자체를 지금 이건 단순하게 3가지만 고려한 거 아니야. 그렇죠? 꼭지, 껍질, 향. 몇 개의 대안 가운데 만족이 이른 대안 선택한다. 이 바로 행정인이에요 여러분들. 박스에 지금 얘기하면 그대로 비교가 돼 있어요.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읽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게야. 자, 그럼 박스 맨 위에 만족무형 또 제목 옆에 만족무형을 달리 표현하는 별칭이 있어요. 자, 만족무형은 모든 걸 빠짐없이 총체적으로 비교 분석 검토해서 몇 개만 뽑아서 했어. 몇 개만 뽑아서. 그래서 부분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을 완전자로 파악해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을 비관했다. 능력에 한계가 있다. 비관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참외를 고를 때는 시장에서 어머니하고 함께 가서 경험한 바에 따라서 참외를 골랐죠. 이걸 경험모형 아니면 실증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험모형 위에, 실증모형 위에다가 경험모형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경험에 근거하여 대안 선택하는 것을 귀납이라 그래, 연역이라 그래. 이걸 귀납적 방법이라는 게 경험에 근거한 대안 선택, 귀납적 접근이라고 얘기하죠.
자, 봤으면 여러분들, 그럼 날개에 봐봐. 만족무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모든 대안을 탐색하는 게 아니죠. 몇 개만 뽑아서 했어요. 했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봤으면 쭉 내려가서 비판 나온 거 보자. 첫 번째, 대안 선택에 있어 지나친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감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여러분 적당한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 선택을 우리는 보수라 그래, 혁신이라 그래. 적당한 만족감, 보수주의. 아까 혁신적인 사고는 합리무역이지. 이건 보수지,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거 보자. 정치 행정 체제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급 공무원의 행정 결정과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지나치게 동일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어요. 자, 그대로 보자. 여러분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 행정 체제의 특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소야대냐, 현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 이걸 따져 안 따져? 따지겠죠, 여러분들. 많은 국민이 정치로 지지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한 만족무형은 이러한 정치 행정 체제의 성향이나 특징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시장에서 참외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구매 심리하고 정책 결정자의 결정을 너무 지나치게 갖게 독일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은 거예요. 3번 그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4번 나온 거 보자. 당연히 보수적인 결정이니까 세신적 대안 탐색 발굴을 포기할 위험성이 있어.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자.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떠한 대안 선택할 때는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여러분들 흥정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대안 선택 그런 거 해야 안 해? 하잖아. 그런 건 전혀 없잖아. 오로지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 의사결정에만 치중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아요. 5번 그 표현이고. 자, 6번에 만족화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더라고 비판을 받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사실 만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 이름 뭐야? 명진주? 진주가, 자, 세계는 남학생 있어 없어? 세계는 남학생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인천 중앙역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 마음에 들어 6개월 동안 새겼어. 그러다가 여러분들, 자, 저기 인천 시민회관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어. 더 만족스러워. 그래서 6개월 동안 새겼어. 자, 그러다가 재물포역에서 또 남학생을 만나서 더 마음에 들어. 걔를 또 새겼어. 그럼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감 자체가 무엇이다라고 객관적인 측정치로서 제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6번에 만족화의 기준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라고 비판을 받죠. 그래서 만족무형에 대한 기본적인 틀 내용들은 그 정도 봤으면 됐고, 자, 이제 넘겨서 점중모형에 관한 성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중모형 자체는 여러분들 만족무형에서 뻗어나온 만족무형의 아들입니다. 만족무형의 아들이야. 핏줄이 같아. 그래서 만족무형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가. 거기 봐봐. 점중무형 제목 옆에 부분지, 비관무형, 실증무형, 귀납적적인 같단 같아. 가죠, 여러분들. 자, 그렇지만은 칠판을 잠깐 보자. 만족무형하고는 차이점이 있겠죠.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만족무형은 현재 수준에 만족할 만한 대안 선택을 강조한 거 아니야. 근데 점정무형은 그게 아니야. 현재 수준보다는 약간 나아진 상태, 그걸 프나마나 알파에 근거한 대안 선택을 추구하는 것이 점증무역이죠. 점증무역이야. 현재보다는 약간 나은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게, 자, 선생님 플러스는 이해가는데 마이너스는 왜 들어갔습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간 이유는 현재의 나쁜 점을 감시키면 나아져 안 나아져? 현재의 나쁜 점을 감시키면 나아지겠지. 그래서 그건 프나마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프나마나 알파에 근거한 대안 선택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럼 현재보다 약간 나은 상태의 대안 선택이란 말은 근본적인 변화야, 소폭적인 변화야? 진짜야. 현재보다 약간 나은 상태야.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소폭적으로 바꾸자는 얘기야.
현재의 말을 다시 들어보자. 현재보다 약간 나은 상태니까 근본적으로 뭘 새롭게 하자는 게 약간 나은 상태로 하자는 게 약간 나은 상태. 그러면 근본적인 변화야, 소폭적인 변화야? 응? 그렇죠. 소폭적인 변화죠. 이건 소폭적인 변화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그럼 물어볼게. 소폭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보통 이것도 보수라 그래, 혁신이라 그래. 답답해. 너희를 일반직 공무원 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지금 좀 군무원 하겠습니다. 군무원도 공무원이야. 국방부 공무원이야. 시험 과목이 행정과 행정법 그 국어 3개만 시험 봐. 어? 여기 있어. 근데 그럼 이거 보자. 그럼 이렇게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 소폭적인 변화. 소폭이야. 근데 공무원 하다가 하나 다 때려치고 사업할 게 이건 뭐야? 근본적인 변화야. 그럼 여러분들 약간 나은 상태에 변화하는 것을 보수라 그래, 혁신이라 그래. 보수란 말은 그냥 간직하는 걸 얘기해요. 니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야, 사회주의야? 응? 대한민국 사회주의라는 사람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지? 그럼 자유주의를 요지 간접하는 것을 뭐라 그래? 이게 신방송이네. 자, 자유주의를 우리가 자유주의 아니야. 이걸 계속 유지 간직하자. 그래서 이걸 보수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자유주의 유지 간직. 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자. 야, 자유주의. 이거 갖고 있는 거 문제점 많어. 새롭게 나가야 돼. 이걸 뭐라 그래? 이거 비판해. 또 진보주의야. 진보주의 성격한 걸 뭐라 그래? 보통 사회주의라고 해야 하잖아,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여러분들 좌파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 없어? 우자란 말 쓰나? 우익, 좌익. 우익은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아니야? 왜 우익, 좌익이란 말을 써?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최초로 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의회 구성할 때 오른쪽에 앉은 것은 바로 뭐냐면 온건파야. 왕당파랑 좀 계속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돼. 왼쪽에 앉은 게 무슨 얘기야? 왕당파 몽땅 다 피를 몽땅 다 말려야 돼. 축창으로 찔러 죽이자고 파악하는 게야. 그리고 없는 자를 위한 나를 건설해야 돼. 이거 자코행파야. 자코행파. 아까 그건 지롱도당이고 걔네들이 이쪽에 앉아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좌파 자체를 여러분들 좌익을 진보주의란 말, 사회주의란 말을 쓰는 거고 이쪽을 여러분들 우익이란 말을 보수주의란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보자. 우리가 볼 때는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보수주의가 되겠지만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러분들 자유주의 추구하면 뭐가 돼? 그건 진보주의. 그 나라에서는 진보주의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보라 보수를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 자익과 우익이란 말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익이란 말을 쓰면 안 돼, 여러분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편향성을 띄우면 안 돼. 같이 봐야지. 같이 봐야지.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6.25 동란 이후에 남북관계가 여러분들 나눠져 있고 정치적인 세력들이 정치 그들의 권력력을 유지하기 위해 뭘 이용해? 이데올로기를 이용한다고.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우익자익 나눠져 싸움질하는 원리밖에 없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올바른 나라야? 지금 내가 볼 땐 근본부터 바꿔야 돼. 그걸 다 바꿔야 돼, 여러분들. 지금은. 그거 갖고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어? 없잖아.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자본주의 경제 시세를 다 대거 도입을 했어, 안 했어요? 북한도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 도입을 했어, 안 했어요? 아니, 걔는 사회주의 있잖아. 돈 갖고 물건 사고. 지금 북한도 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태극기를 휘날리며 들면서 우파 좌파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에이 안 돼, 여러분들. 좀 바꿔야 돼, 사고를. 우리가 그 사고를 좀 바꿔야 한다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 여기 보자. 그럼 소폭적인 변화는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요 결정은 보수적 결정이에요. 무슨 결정? 보수 결정이야. 그러니까 점정모양이 더 보수라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제가 요 점정 모형에 근거하여
2022년도 인천시의 주요 업무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인천시는 여기 보자. 매년 인천시가 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사업이라는 게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그럼 2021년도 그 기본적인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50개 사업이라고 가정해 보자. 여러분들 물어볼게. 수돗물 보급 사업 매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전기 보급 매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가로수 정비 매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매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통신호 체계 정비하는 것들 매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합니다. 그 매년 해야만 기본적인 사업이 50개의 사업이 있었고 기타 여러분들 간마가 돼가지고 70개의 주요 업무 계획이 수립됐다고 가정해보자. 2021년도에. 그런데 2022년도는 어떡하냐? 매년 인천시가 해마는 기본적인 사업 50개는 그대로 여러분들 검토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 차원에 여러 집단이 요구하는 새로운 사업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여성단체가 요구하는 거 알파,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거 알파 다시, 그리고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것도 알파 다시, 또 노인협회에서 요구하는 것 등등을 고려하여 2021년도 70개보다는 전 점정된 77개 이렇게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로 점정무역이야. 그럼 점정무역에서는 검토의 대상이 된 것이 기존의 사업이야, 신규 사업이야? 신규 사업만을 검토한 거죠. 이것만을 검토하는 게 기존 사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합리무역은 기존이건 신규 모든 걸 비교해서 검토하지만 점정무역에서는 신규 사업만을 검토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하나 볼게. 여러 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를 반영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 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를 중시하는 체제를 다원주의 체제라 그래, 전체주의 체제라 그래? 이걸 다원주의라고 들어봤어요? 요 사회과학이라든가 공부를 할 때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둬야 돼. 이걸 교육학 공부하는 사람들 구성주의란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구성주의가 뭐야? 교육학에 구성주의란 자기주도 학습 구성주의 그런 거 나와, 너. 존 뒤에 자기주도 학습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교육학이라든가 행정학이라든가 뭐 정치학이라든가 이런 학문들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면 되는 거야.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돼야 돼. 다원주의는 자유주의랑 똑같아. 자유주의는 여러분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왜 존재? 개인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국가는 존재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개인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만 국가가 존재할 뿐이지 다른 걸 하지 말라고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주의는 항상 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해야 하네. 하죠. 그럼 자유주의에서는 여러분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찬성해, 반대? 반대한다고. 왜? 시장은 개인의 욕구, 의사, 권리에 의해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개입하지 마. 너는 하는 일은 치안 담당해. 그러니까 깍두기가 해야지. 내려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 걸 없이, 그런 걸 차단시켜야지, 국가가.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면 돼, 안 돼? 전쟁 야기하면 안 되니까 국방, 치안, 이것만 담당하라, 얘기야. 개인의 자유와 의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지. 다원주의는 자유주의랑 똑같아. 단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유주의는 개인의 의사 표명을 스스로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다원주의는 개인들의 의사 표명을 위해서 이익 집단을 만들어. 그래서 이익 집단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그게 차이점이야. 사회 구성 기본 단위가 개인이냐, 사회 구성 기본 단위가 이익 집단이냐. 이게 차이점이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자. 이게 차이점이고 다른 건 몽땅 다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얘기한 여러 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를 반영을 중시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물어보자. 다원주의야, 전체주의야? 그렇죠. 그럼 다원화된 사회를 얘기할 때는 보통 선진국 사회야, 후진국 사회야? 다원화된 선진국가에서 많이 등장한 이론 무역이 바로 뭐다? 지금 얘기한 점정무역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교재 어딜 보냐면 다시 184페이지. 자, 184페이지에 폴 다이어 측의 분류 가운데 5번에 정치적 합리성 나온 거 봐.
5번의 정책 합리성 찾았습니까? 거기 나온 거 보자. 보다 나은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정책 결정적 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보다 나은 정책이란 다원화된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안 선택이란 말이 나왔죠. 그럼 여기 보자. 지금 얘기한 점증 모형은 여러 관련 집단들 이해관계 반영을 강조했으니까 무슨 합리성? 그렇죠? 정책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 지금 얘기한 점증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점증 모형 자체는 의의 나온 거 봐. 린드블럼 1 다보스키에다가 밑줄. 여러분 힘들어도 이 학자는 좀 외워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 만종모형 나온 거. 만종모형은 여러분들 학자가 사이먼이야. 맨 위에 두 번째 줄 끝에 하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외우셔야 합니다. 네, 점증모형은 린드블럼 1 다보스키 밑쳐놓고 특징 나온 거 보자. 1번에 만종모형의 근거에 출발한다. 좀 전에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두 번째, 현재보다 약간 나은 상태에 대한 선택 얘기했죠? 네, 소수의 신규 사업만을 검토했죠? 정치인 합리성을 추구했고, 더 오래된 선진사회에 적합한 결정 양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목표 수단의 구분을 꺼린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자. 다시 실파를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목표가 있어요. 수단이 있어요. goal means 수단 아니야? 자, 갑니다. 근데 여성단체가 뭘 요구해? 반영해. 그 목표를 바라봐. 근데 목표가 여성단체 의견이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럼 목표는 잘못된 목표야. 이렇게 바라보고 난 다음에 목표를 바꿔. 시원해. 갑니다. 요새 이쪽에서 노인단체가 뭘 요구해? 반영합니다. 다시 목표를 바라봐. 이 목표가 노인단체 요구를 반영 못했어. 그럼 잘못된 목표야. 또 바꿔. 또 가다가 또 이쪽에 여러분들 뭡니까? 뭐 환경단체 요구 똑같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수단을 만들었다. 다시 목표를 바라보니까 목표가 이해관계의 집단의 요구가 반영이 안 돼서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수단에 의해서 계속 목표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이걸 보통 수단과 목표의 구분을 꺼리다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목표와 수단의 상호 조절을 중시한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알았습니까? 거기다가 적어놓자. 수단에 의하여 목표 변동. 수단에 의하여 목표가 변동될 수 있다. 자, 제가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변동될 수 있다. 발음 뭐다? 점증 모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맨 위에 여러분들 부분주의, 비관 모형, 실증 모형, 균합적 접근 나왔고, 지분법이란 말 나와 제목에. 지는 가지 지자야. 이때 가지는 이익 집단들 얘기해. 사회에 있는 수많은 이익 집단들을 가지라 그래. 그래서 이 이익 집단들의 요구 반영을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지분법, 지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원어에서는 브랜치 메소드란 말을 쓰는데, 의에 봐봐. 의에 네 번째 줄 중간에 가지에서 시작한다. 이때 가지는 이익 집단을 얘기하는 게야. 그래서 브랜치 메소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란다? 브랜치 메소드, 지방법, 지분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내려서 비판 나온 거 보자. 지금 점증 모형은 목표의 변동을 요구를 해야 돼. 하죠? 그래서 방해금들의 행동이 등장할 위험성이 있고, 가다가 요 집단의 요구 가지고 꼬리하고, 가다가 저 집단의 요구를 가지고 꼬리하고, 그래서 임기응변적 정책으로 가할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있다고 비판을 받죠, 여러분들. 거기 3번에 보수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점증 모형은 선진국가에 적합한 결정 양식이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개도국은 빠른 시일에 경제 발전해야 할 거 아니야. 허리띠 전라면 국가 발전을 추가. 이제 언제 20단 요구를 반영을 중시해. 그래서 거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정리. 됐습니까? 자, 점증 모형까지 봤으니까 좀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